오늘은 홍루몽 완전 정복 9번째 이야기로 음양의 이치를 묻는다면입니다. 단오절이 되어 대부인의 진료로 보옥에게는 외종 누이 동생이 되는 사상훈이 인사차 들렸는데 그녀는 영국부 아가씨들과는 가끔씩 어울려 노는 사이였습니다. 옷을 많이 겹쳐 입고 온 사상훈에게 대부인이 오랜만에 왔으니 며칠 쉬었다 가라며 더운데 옷을 왜 그렇게 많이 입고 왔냐고 하자 보차는 상훈은 좋은 옷만 보면 겨울옷도 껴입고 다닐 거라고 놀렸습니다. 상훈은 보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옥 오빠는 어디 있냐며 보옥의 안부부터 물었는데 마침 보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신의 아가씨님, 몇 달 못 본 사이 많이도 컸군요. 아이, 몰라요. 수빈은 잘 있어요? 하필이면 이럴 때 웬 수빈이람 하고 보옥이 뜨악해하고 있었다. 사상훈이 수빈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수건을 펼쳐 흔들어 보였다. 보옥이 그런 것보다는 요전번에 보내준 강문석 가락지를 더 좋아할 텐데 라고 하자 사상훈이 이번에는 손수건 속을 쩍 펴 보이며 그 속에 든 가락지를 내보였다. 손수건 속에 가락지가 4개나 들어있었다. 이 가락지 말이에요. 한 개는 수빈, 또 한 개는 원앙에게, 한 개는 금천에게, 한 개는 평화에게 나눠주세요. 그런 거라면 직접 나눠주시지 그래요? 대옥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주고받는 선물이 시답잖은 눈치였다. 사상훈은 직접 선물을 전해주겠다면서 하녀 취루를 데리고 이홍원으로 찾아갔는데 취루가 연잎을 보고 왜 아직 연꽃이 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사상훈은 모든 건 때가 있다고 하는데 화초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속에 찬 기운이 좋으면 잘 자라고 꽃도 예쁘며 그게 모두 음양의 이치라고 합니다. 사상훈은 음양의 이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양이라면 땅은 음이요, 물이 음이라면 불은 양이요, 해가 양이라면 달은 음이란다. 그러면 사람은요?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겠네요. 알면서 왜 물어 요거사. 모든 것은 음양이 합해서 하나가 된단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합해요? 너 짓궂게 쓸데없는 것까지 자꾸 물을래? 사상훈은 취루를 쥐어박을 듯 따라갔고 취루는 도망을 갔다. 그러다가 취루가 문득 사상훈의 웃고름 끝에 달려있는 금기린을 보고 이런 건 음양이 없겠지요? 하고 물었다. 왜 없어? 새나 짐승도 수놈은 양이고 암놈은 음이지. 그러면 이 기린은 음이에요, 양이에요? 호호호, 그건 나도 모른다. 이렇게 장난을 치다 벌써 장미원까지 왔는데 취루가 햇빛에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해 집어들고는 사상훈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상훈이 한참 눈을 감고 있도록 한 뒤 취루가 내보인 것은 사상훈의 옷고름에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금 기린이 놓여 있었는데 자기 것보다 훨씬 크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건 양이고 아가씨 것은 음이에요. 둘이 금 기린을 놓고 음양의 이치를 논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보옥이 그들을 보고 땡볕 아래에서 뭐하고 있느냐면서 안으로 어서 들어가자고 했다. 이홍원으로 들어서자 수빈이 반갑게 맞았는데 보옥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좋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어디 갔냐며 수빈에게 묻자 수빈은 자기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합니다. 보옥이 겸연쩍어 할 때 사상훈이 잃어버린 물건이 이거 아니냐며 금 기린을 내놓자 보옥이 뛸 듯이 기뻐하며 역시 영물이라 주지 않아도 주인을 잘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상훈이 수빈에게 선물을 주자 수빈은 약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뜨다만 신발에 나머지 한 짝을 좀 끼워달라는 청을 합니다. 사상훈이 다른 사람한테 시키라고 하자 수빈은 다른 사람한테 시킬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아차린 사상훈이 뾰루퉁해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지난번 내가 만들어준 부채 주머니도 어떤 분과 다투다가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렸다는데 이번엔 또 어쩌시려고요? 그땐 아가씨가 만든 건 줄 모르고 그랬겠지요. 아니에요. 난 안 해요. 이젠 그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사상훈의 말은 수빈에게 하는 말인지 보옥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때 하인이 와서 흥능가에 계신 손님이 오셨다며 아버지가 찾는다고 하자 아버지나 만나고 갈 일이지 자기를 왜 찾냐며 못마땅해 하자 사상훈은 이제 당당한 남자들과 교제를 하라고 합니다.
보옥이 출세니 치국 구세니 그런 갸륵한 생각을 하는 분도 같이 가자고 비꼬자 일촉즉발의 아문이 감돌았는데 마침 문을 들어서려던 대옥이 두 사람의 충돌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돌아섰습니다. 대옥은 상훈과 보옥이 희희낙낙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자기의 옹졸함을 뉘우치고 있었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부끄러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가는데 대관원 길목에서 보옥과 마주쳤는데 대옥은 그냥 비켜가려고 했지만 보옥이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자 또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하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옥이 또 죽는단 소리를 하려고 하냐고 비꼬자 보옥은 대옥의 토라진 심사를 알아차리곤 또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해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옥은 큰일 났다 싶어 태도를 바꾸어 싹싹 빌기로 했는데 대옥이 보옥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 가까이 다가서자 보옥이 진정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대옥은 정말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로 좋아하면서도 부닥치면 싸우는 것으로 그것은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천아가 우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보옥은 자기 때문에 금천아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슬피 울었고 왕씨 부인도 오해로 금천아를 내쫓아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가정은 화가 잔뜩 났는데 그때 마침 충순 친왕댁에서 손님이 왔다는 전갈이 오자 나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면서 나가는데 그런 아버지 말에 보옥은 벌벌 떨었습니다. 가정은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친왕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관속이 온 것으로 전하 댁에서 기관이라는 여자 역을 잘하는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보옥과 친해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댁에 감추어 두고 계신다면이라는 부드러우면서도 위협적인 간청 아닌 협박에 속으로는 치를 떨면서도 또 이놈이 무슨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급히 보옥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놈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충순 친왕께서 아끼시는 배우를 꿰어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옥은 듣는 게 처음이라며 그런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했다. 가정이 더 나무라기 전에 친왕 전하의 집사가 타이르듯 말했다. 도련님, 우리가 다 알고 왔으니 딴전 부리지 말고 집에 있거나 있는 데를 아시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보옥은 큰 소리로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고 했다. 집사도 그러면 증거를 대보일까요 하며 지지 않았다. 지금 도련님이 차고 있는 그 허리띠가 바로 그 기관 장옥함의 것입니다. 보옥은 그만할 말을 잃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어떻게 그런 비밀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건 제가 꿰어낸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전하의 저택을 나온 모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도의 성에서 20여 리 떨어진 자간보라는 곳에 집을 사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거기서 찾게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못 찾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집사를 배웅하고 돌아온 가정은 아이들과 놀고 있는 가환을 보고 공부는 하지 않고 장난만 치냐며 호통을 쳤고 가환은 보옥이 꾸중 듣고 있는 것을 본 터라 더 골려줄 생각으로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바깥 우물에 여자가 빠져 죽어 그 시체를 보고 겁이 나서 달려오는 길이라며 가환은 보옥이 금천아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자 죽도록 두들겨 패서 금천아가 억울해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가정은 곧 보옥을 잡아오라 일렀고 보옥이 오자 화가 불같이 난 가정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볼기를 치게 했는데 하인들이 건성으로 매질을 하자 직접 몽둥이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가정이 매질에 지칠 때가 다 되어서야 왕씨 부인이 들이닥쳐 울며불며 매를 빼앗았는데 곧이어 대부인 마님도 와서 말렸고 보옥의 엉덩이에선 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울며 매달리는 어머니 앞에서 더 가혹한 벌을 내리지는 못하고 체벌을 멈추는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 살아난 보옥은 하인들에게 엎혀서 침상에 가 눕혀졌고 집안이 또 한바탕 뒤집혀졌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문안을 다녀간 뒤 밤이 깊어지자 수비는 혼자서 별을 보며 실컷 울었다. 별님, 하느님, 부처님. 수비는 신분이 달라 남들처럼 눈에 띄게 문안은 못 드릴 망정 천지신령께 맹세코 도련님 상처를 하루속히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보차가 환약을 가지고 왔고 수빈이 환약을 술에 개어 환부에 바르기 시작했는데 보옥은 이렇듯 지극정성을 보이는 수빈과 보차가 곁에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대감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냐는 보차의 물음에 수비는 대명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는데 보옥은 가환의 고자질은 그럴 수 있지만 설반의 배신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옥은 보차가 있는 데서 오빠 설반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수빈의 말을 막으면서 남의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설반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차도 자기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남을 원망하기 전에 그런 배우들이나 금처나 같은 계집아이하고 어울린 자체가 나쁜 짓이라고 토라졌습니다. 보차의 말을 들으니 수빈도 후회가 되었는데 보차가 듣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어 두 사람 사이만 괜히 서먹하게 만든 것으로 수빈은 돌아서서 제 입을 한 대 때려 주었습니다. 보차가 돌아간 뒤 보옥이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는데 장옥함이 나타나 충순친왕의 호위병들이 자기를 잡아갔다고 호소했고 금천아가 너무 억울해 견딜 수가 없어 우물에 빠져 죽었노라고 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눈을 뜨려는데 위에서 빤히 내려다보는 대옥의 눈이 보였는데 대옥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희봉의 소리가 나자 대옥은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선 희봉은 주변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지만 보옥은 희봉의 문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옥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왕씨 부인이 수빈을 불러 약을 2개 주면서 대감마님이 무슨 일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데 배우를 빼돌렸다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며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빈은 마님께서 용서하신다면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젠 도련님을 따로 두지 말고 본관으로 불러드리라는 이야기였다. 왕씨 부인이 대관원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다. 수빈은 무슨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다 큰 도련님이 여자들만 사는 속에 있으니 남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행여 무슨 일 일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어머님 곁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왕씨 부인은 참으로 기특한 생각이라고 수빈을 칭찬했다. 진정으로 도련님을 생각하는 애는 너뿐이로구나. 왕씨 부인은 보옥을 아직 어린애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금천아의 문제를 두고 볼 때 이제 다 큰 남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옥은 희봉 때문에 뒷문으로 나가버린 대옥을 잊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었지만 수빈에게 눈치가 보여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생각 끝에 수빈을 보차에게 책을 빌려오라고 내보냅니다. 수빈을 보낸 보옥은 청문을 시켜 대옥에게 손수건 2장을 갖다 주라고 시켰는데 대옥은 보옥이 보내온 손수건의 뜻을 생각하며 삼삼거리는 대옥의 모습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습니다. 한편 보차는 어머니 설씨 부인과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술에 취해 설반이 들어오자 오빠의 고자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필란을 했습니다. 설반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펄펄 뛰었는데 설씨 부인도 딸에게서 들은 말을 믿고 설반을 나무랬고 설반은 저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장옥함이란 놈 이야기를 하마. 나한텐 인사조차 안 하던 놈이 보옥에게는 처음 만나서 허리띠를 풀어주더구나. 그것도 내가 시켜서 한 짓이냐? 그게 어디 내 탓이야? 그 봐라, 그런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왔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어머닌 잠자코 계세요. 그러면 그놈이 사위라도 돼 준답디까? 왜 보옥이 편만 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보차는 귀밑이 새빨개져 물었다. 그러나 울다 생각해도 더 웃고 싶은 소리였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이지 않는가? 보차에겐 새로운 희망이 되는 말이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에 보차를 만난 대옥은 보차가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며 바삐 가자 한동안 보옥이 있는 이홍원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걱정을 해주지만 막상 자기는 마음대로 그 문턱을 넘나들 수 없다는 생각이 대옥을 더욱 슬프게 했는데 문득 서상기의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깊고 그윽한 곳에 누가 찾아오리요? 있기 위해 덮인 이슬만 차디차구나. 이 시를 읊은 쌍문도 박명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지만 8신선 중에 한 사람이고 아우와 어머니가 함께 살았는데 대옥이야말로 그도 저도 없는 사고무친의 고아였습니다. 대옥이 혼자 자신을 폄하하는데 설하나 발을 걷어라. 아식에서 오신다.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보니 앵무새였고 그제야 대옥과 자견이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간 보차는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설씨 부인이 딸을 달래고 있을 때 설반이 나타나
갖은 가머니설을 섞어 지난 밤의 일을 사과하자 두 모녀는 기분이 풀리게 됩니다. 설씨 부인은 보옥을 찾아가 문병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자 보옥은 언젠가 그 댁에서 먹은 연잎국이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부인이 그 말을 듣자 희봉을 시켜 어서 그 연잎국을 만들어 보라고 일렀고 한참 후 오천하와 앵아가 연잎국을 들고 보옥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옥은 앵아가 온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옥천하를 보자 죽은 그녀의 언니 금천하가 생각나서 부끄럽고도 슬펐는데 옥천하는 아직도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보옥은 옥천하에게 억지로 국을 떠먹여주게 시키고 국을 받아먹던 보옥이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국이 왜 이리 쓰냐면서 퇴퇴 내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놀란 옥천하가 국을 한 숟갈 떠서 맛본 뒤 국이 너무 맛있다며 고개를 젓자 보옥은 맛있으니까 다 먹으라고 하는데 옥천하가 장난인 걸 알고는 다시는 먹여달래도 안 먹여준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관원의 나날은 이런 사소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보옥은 그러한 대관원의 주인공으로 청소년기를 맡고 있었다. 홍루몽 완전 정복 10번째 이야기 대관원의 풍류 시인들로 이어집니다.